안녕하세요. SAC 국어 백쌤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고1 모의고사 비문학 영역을 같이 볼 건데요. 좀 이것저것 좀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업데이트하는 시간이 조금 늦어진 것 같네요. 자, 16번부터 20번은 지역 난방과 관계에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를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자, 16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묻는 문제. 17번 기억, 자, 포인트 문제가 되겠죠? 18번 같은 경우에는 열 수송 과정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이 어떤 방식으로 수송되는가 그 체크 포인트 해주시면 되겠고, 19번 문제도 역시 내용 묻는 문제가 되겠죠. 20번, 자, A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바로 풀고 들어가면 되겠죠. 자, A가 여기 있고요. 자, 열병합 발전소에서는 발전에 사용된 수증기를 열 교환기로 보낸다. 자, 포인트가 서술어죠. 서술어일 때는 얘하고 관계 있는 것만 좀 간단하게 간략하게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증기를 보낸다. 이게 되겠네. 수증기를 보내다. 자, 그러면 20의 1번 선물을 보냈다. 세월만 보냈다. 장가를 보냈다. 박수를 보냈다. 친구를 보냈다. 자, 여기는 지금 뭐 보나보나 답이 어떻게 됩니까? 1번이 해당이 되겠죠? 왜냐하면 수증기를 보내다 뭔가 이제 구체적인 것을 보냈다고 했기 때문에 자, 1번부터 5번까지 보기 중에서 구체적인 사물은 선물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지문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분석을 할 때는 항상 단락별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자, 지역 난방은 열병합 발전소에서 전기 생산을 위해 사용된 열을 회수하여 인근 지역의 난방에 활용하는 것이다. 자, 지역 난방에 대한 어떤 개념이 지금 나와 있죠. 개념 설명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발전소에서 전기 생산을 위해 사용된 열을 회수해서 난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역 난방에서는 회수된 열로 데워진 물을 배관을 통해 인근 지역으로 공급함으로써 열을 수송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데 근래에는 열 수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변화 물질을 활용하는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내용은 별거 없죠? 네, 지역 난방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하고 있다? 상변화 물질을 활용하고 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제 상변화발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추적해 가면서 글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열 수송에 사용되는 상변화 물질이라 이제 개념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상변화를 할 때 수반되는 자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활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자, 우리 포인트 문제 기억 나와 있는 자멸. 그러면 얘는 또 뭐지? 이걸 우리가 추적해 가야 될 것 같아요. 상변화란 역시 개념. 물질의 상태를 고체, 액체, 기체로 분류할 때 주변의 온도나 압력 변화에 의해 어떤 물질이 이전과 다른 상태로 되는 거. 예. 온도와 압력 변화에 의해서 어떤 물질이 이전과 다른 상태로 변하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상변화네요. 간단하게 좀 적어 둘게요. 상변화. 글씨가 조금 두껍네요. 잠깐 낮추고. 그래서 이 부분에 상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었고요. 얼음이 물이 되거나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것이 해당한다고. 뭐 여기는 예시죠? 그럼 예시라고 그냥 좀 적어 놓을게요. 잘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예시. 이러한 변화에는 열이 수반되는데 이를 자멸이라고 한다. 그럼 자멸은 뭡니까? 예, 상변화할 때 상변화 시에 필요한 열. 그렇죠? 상변화 시 열을 자멸이라고 하는군요. 예를 들어 역시 또 예시가 나오고요. 여긴 자멸에 대한 예시죠. 비커에 일정량의 얼음을 넣고 가열하면 얼음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0도씨에 도달하면 얼음이 물로 변하기 시작하여 비커 속에는 얼음과 물이 공존하게 된다. 그런데 비커 속의 얼음이 모두 물로 변할 때까지는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계속 0도씨를 유지하는데 이는 비커에 가해진 열이 물질의 온도 변화가 아닌 상변화에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자, 거기가 바로 이제 자멸에 대한 예시가 해당이 되겠네요. 이렇게 상변화에 사용된 열이 자멸인데 직접적으로 지금 제시를 해냈죠. 이는 물질의 온도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 숨어있는 열이라는 뜻이다. 그렇죠? 즉 자멸의 개념 여기 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물질 온도 변화에 나타나지 않는 것, 즉 상변화에 사용되는 열. 자멸은 물질마다 그 크기가 다르며 자 그러면 앞부분
여기서는 개념 설명이라면은 여기는 좀 구체적인 어떤 특징이 좀 들어가고 있죠. 자멸은 물질마다 그 크기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물질이 고체에서 액체가 되거나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 또는 고체에서 바로 기체가 될 때에는 자멸을 흡수하고 여기에 자멸 흡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멸 흡수, 잠흡이라고 이제 적어 둘게요. 그 반대의 경우는 자멸을 방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읽어 나갈 때요. 꼭 이렇게 흡수하는 거 설명했는데 한편 다른 방향은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흡수하는 경우를 보자면 고체에서 액체가 되거나 그러면 뭐 고액 정리해 놓고 가죠. 액체에서 기체가 되거나 액에서 기, 그다음에 고체에서 바로 기체가 될 때 고에서 기. 요럴 때는 뭐라고요? 예, 자멸 흡수라는 얘기죠. 그럼 반대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되죠. 예, 즉 액체에서 고체가 되거나 기체에서 액체가 되거나 아니면 기체에서 고체가 될 때, 요때는 방출. 그래서 여기 화살표를 이렇게 해놓고 요 경우에는 방출. 정리를 해두면은 좀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하면 눈에 보이니까 제깍제깍 문제를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 비커를 계속 가열하여 얼음이 모두 녹아 물이 된 후에는 다시 온도가 올라 시작한다. 이렇게 얼음의 온도가 올라가거나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온도 변화로 나타나는 열을 현열이라고 한다. 여기 현열에 대한 개념이 또 설명되어 있었죠. 자, 그러면 이 단락을 정리해 볼까요? 두 번째 단락 정리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상변화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상태가 변하는 거. 그리고 자멸이 있었죠. 자멸은 상변화를 이렇게 상변할 때 수반되는 열. 자, 그 다음에 예시가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자멸을 흡수하는 경우와 자멸을 방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체의 온도가 올라가는 온도 변화를 현열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요 단락이 조금 내용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단락 좀 보겠습니다. 어이쿠, 화면이 넘어갔네요. 자, 그렇다면 상변한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열 수속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일까? 자, 첫 번째 단락에서 상변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다고 했죠? 이거 왜 그럽니까? 열 수송의 효율성,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거를 이용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상변화 물질을 활용하여 열병합 발전소에서 인근 지역 공동주택으로 열을 수송하는 과정을 통해 이를 살펴보자. 자, 우리가 아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열 수송 구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조금 꼼꼼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열병합 발전소에서는 발전에 사용된 수증기를 열 교환기로 보내. 첫 번째 뭐 하는 겁니까? 발전에 사용된 수증기를 열 교환기로 보내고요. 열 교환기로 이동한 수증기는 열 수송에 사용되는 물에 열을 전달하여 데운다. 두 번째 이 물이 열을 전달해 물을 데우고 이 물 속에는 고체 상태의 상변한 물질이 담겨 있으므로 어떤 상태? 고체 상태의 상변한 물질. 마이크로 단위의 캡슐이 섞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이크로 단위의 캡슐이 섞여 있습니다. 이 상변한 물질의 녹는 점은 물의 어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있기 때문이죠. 이것도 체크 포인트죠. 상변한 물의 녹는 점이 어디 있다고요? 물의 어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있어요. 물이 데워져 물의 온도가 상변한 물질의 녹는 점 이상이 되면 상변한 물질은 액체로 상변화가 된다. 아하. 잠깐 정리해 볼까요? 발전에 사용된 수증기가 열 교환기로 보내지고 열 교환기로 이동한 수증기는 물을 데피네요. 그러면 물 속에 있는 고체 상태의 상변한 물질 담겨 있는 마이크로 단위 캡슐이 데워지면 녹으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상변한 물질이 액체 상태로 변합니다. 자, 액체가 된 상변한 물질이 섞인 물은 열 교환기에서 나와. 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온수 공급관을 통해 인근 지역 공동주택 기계실의 열 교환기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변한 물질이 고체로 상변화되지 않아야 하므로 이동하는 물의 온도는 상변한 물질의 녹는 점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네요. 자, 이쪽 단락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열 수송 과정이 시작됐어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열병합 발전소가 다시
즉, 발전할 때 이제 열을 발생이 되는데 그때 사용된 수증기를 열 교환기로 보내고요. 열 교환기에서는 뭐 합니까? 예, 그 물을 데펴요. 그래서 근데 그 물 속에는 뭐가 있었나요? 예, 고체 상태의 상변화 물질 담겨 있는 마이크로 캡슐이 있고요. 그래서 데펴지면은 이 상변화 물질이 액체로 상변화가 되고, 그리고 온수 공급관을 통해 인근 지역 공동주택 기계실 열 교환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뭐 열 수송 과정 뭐 다 간단하게 적어 놓고 넘어갈게요. 열 수송 과정 1, 2, 3이 있었네요. 자, 다음 단락 볼게요. 자, 공동주택 기계실의 열 교환기로 이동한 물과 캡슐 속 상변한 물질은 공동주택의 찬물에 열을 전달하면서 온도가 내려간다. 여기 이제 네 번째 과정이 되겠죠. 그쵸? 주택 찬물에 열을 전달, 온도 내려갑니다. 이렇게 공동주택의 찬물을 데우는 과정에서 상변한 물질의 온도가 상변한 물질의 녹는점 이하로 내려가면 캡슐 속 상변한 물질은 액체에서 고체로 상변하면서 잠열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 역시 찬물을 데우는 데 사용된다. 이거 두 번 데피게 되네요. 그쵸? 예, 여기까지 4로 묶어야 되겠다. 즉, 온수 공급관을 통해 이동해온 물의 현열과 캡슐 속 상변한 물질의 현열, 그리고 상변한 물질의 자멸이 공동주택의 찬물을 데우는 데 모두 사용되는 것이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어진 공동주택의 물은 각 세대의 난방기로 공급되어 세대 난방을 하게 되고, 여기가 그냥 5점 되겠네요. 이렇게 난방기로 공급되어 세대 난방을 하게 되고, 상변한 물질 캡슐 등 물은 온수 회수관을 통해 다시 발전소로 회수되어 재사용된다. 자, 이쪽 단락 정리를 해봅시다. 자, 윗단락에서 공동주택 기계실 열 교환기까지 물이 이동을 했죠. 근데 얘네가 공동주택 찬물에 열을 전달하는 온도가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그 캡슐 속 상변화 물질은 액체에서 고체로 상변화되고요. 잠열 방출하고 이게 다 물을 데피는 데 이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설명한 부분이에요. 즉 오라고 하지 말고 예, 부연 설명이 되겠죠. 이쪽 부분은. 즉 온수 공급관을 통해 이동해온 물의 현열, 그리고 캡슐 속 상변한 물질의 현열, 그 다음에 상변한 물질 자멸, 요것들이 물을 데핍니다. 마지막 단락. 자, 이와 같이 상변화 물질을 활용한 열 수송 방식을 사용하면 현열만 사용하던 기존의 열 수송 방식과 달리 현열과 잠열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온수 공급관을 통해 보내는 물의 온도를 현저히 낮출 수 있어 열 수송의 효율성이 개선된다. 이해되시죠? 자, 요거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자멸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 물의 온도를 높여서 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아파트에 그 공동 물을 좀 데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자멸을 이용하면은 온수 공급관을 통해서 보내는 물의 온도를 그렇게까지 높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효율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상변화 물질 캡슐의 양을 늘릴수록 열 수송에 활용할 수 있는 자멸의 양은 증가하겠지만 캡슐의 양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면 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없으므로 그렇죠. 뭐 막히게 되겠네. 캡슐의 양을 증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 여기서는요. 어떤 효율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한계성, 그 캡슐의 한계성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16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상변화는 주변의 온도나 압력 변화에 의해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요 내용이 어디 있었습니까? 상변화에 대한 개념 부분, 요 부분에 있었네요. 자,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설명하기 위해서요. 당연한 내용들은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열병합 발전소에서는 전기 생산에 사용된 수증기 열을 회수하여 인근 지역으로 공급해 우리가 과정에서 확인했었죠. 상변화 물질이 들어있는 캡슐의 양은 물의 이동을 고려하므로 일정 수 이상 늘릴 수 없다. 이 마지막 부분. 상변화 물질을 활용하여 열을 수송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열 수송의 효율성. 그렇죠. 너무 당연하죠. 자, 우리가 1, 2, 3, 4번 다 제꼈으니까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상변한 물질을 활용한 열 수송 방식에서는 온수 공급관으로 보내는 물의 온도를 기존 방식보다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는 거죠. 요 내용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요 부분. 그래서 온수 공급관을 통해 보내는 물의 온도를 현저히 낮출 수 있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아까 요거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했었죠? 자, 17번 문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은 자멸이 해당이 되고요. 자멸. 물질마다 크기가 각기 다르다. 역시 맞는 이야기. 물질의 온도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죠? 온도 변화로 나타나는 것은 현열이었어요. 온도 변화는 현열. 숨어있는 열이란 뜻, 네. 물질의 상변화가 일어날 때 흡수되거나 방출, 그렇고요. 상변화하고 있는 물질의 현열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거 관계가 없죠. 네.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 18번, 예, 수송 과정이 되겠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에서 캡슐 속 상변한 물질의 온도는 상변한 물질의 녹름점 이상으로 올라가게끔, 자, 열병합 발전소의 열 교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좀 확인을 해가면서 좀 따져보도록 할게요. 열 교환기 열수송 과정 우리가 각 정리했던 부분이 되겠죠. 그쵸? 자,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확인해 보면 발전에 사용된 수증기를 열교환기로 보내고 물의 열을 전달 물을 데우고 고체 상태 상변화물 담겨 있는 마이크로 단위의 캡슐이 섞여 있는데 상변화 물의 녹는 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번을 확인해 보면은 상변화 물질 녹는 점 이상으로 올라가겠군. 그렇죠? 녹는 점,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물의 온도가 상변화 물질 녹는 점 이상이 되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2번 보기 볼게요. B. 온수 공급관에서는 물에 있는 캡슐 속 상변한 물질의 상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네, 온수 공급관으로 갑니다. 자, 여기 어디 갔나? 온수 공급관을 통해 인근 지역 공동주택 기계실 열 경계를 이동, 액체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변화 물질이 고체로 상변화되지 않아야 하므로 항상 상변화 물질 녹는 이상으로 유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3번 확인해 봅시다. B와 E를 통해 이동하는 물에 있는 상변의 물질의 상태는 서로 같겠고, 자, 온수 공급관으로 갈 때는 액체로 가죠. 액체로. 그 다음에 회수로 갈 때, 자, 열 교환기에서 공동주택 기계실 열 교환기에서 온수 회수관으로 옵니다. 자, 이때 어떤 상태로 가는가 볼까요? 이 부분이 나와 있네요. 상변한 물질 캡슐이 든 물은 온수 회수관을 통해 다시 발전소로 회수되어 재사용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눈여겨볼 건 뭡니까? 바로 이 부분이 해당이 되죠. 이 부분. 이 부분. 즉, 다 사용해요. 그죠? 여기 자멸도 방출하고 현열, 자멸 방출해서 공동주택 물을 모두 데웁니다. 이렇게 물을 데운 다음에 다시 온수 회수관을 통해 발전소로 회수돼요. 즉 그렇다면은 열을 다 뺏겼다는 얘기죠. 열을 다 뺏겼다면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온수 회수관으로 오는 애들은 다시 고체가 되겠네. 그쵸? 자, 온수 공급관으로 갈 때는 액체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다 데펴줍니다. 그래서 뭐 현열, 자멸을 방출하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원래 처음에 상태였던 고체로 돌아갈 거예요. 자, 그런데 3번은 지금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4번도 확인해 볼게요. C에서 공동주택의 찬물은 현열과 자멸에 의해 데워져 D에 공급되어 있고 맞고, 이를 통해 회수된 물에 있는 상변한 물질은 A에서 다시 상변한 과정을 거쳐 재사용되죠. 그래서 이렇게 고체로 들어왔다가 다시 여기서 데펴지고 온수 공급의 액체 상태로 공급이 됐다가 여기서 다시 열을 방출하고 고체 상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9번 문제입니다. 가나다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A기업에서는 녹는점이 15도씨인 상변한 물질을 벽에 넣어 밤과 낮의 온도차가 크더라도 벽의 온도를 일정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벽의 온도가 15도씨보다 높아지면 이 상변한 물질은 자 높아지면 위에서 액체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그쵸? 자 그러면 4번과 5번은 아니란 얘기죠. 얘네는 다 고체 되어 있으니까. 그럼 답은 1, 2, 3 중에 하나라는 얘기고요.
이때 자멸을 어떻게 합니까? 높아진다. 자멸을 흡수하게 되겠죠? 흡수, 즉 고체에서 액체 상태로 되면은 자멸을 흡수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우리가 질문 정리할 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쵸? 고체에서 액체로 되면은 자멸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고, 이렇게 상변화가 일어나는 중에는 상변화 물질의 온도가 이건 보나마나 유지죠. 예,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여기 지금 보기 1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벽의 온도를 일정하게 만드는 기술 연구. 네, 그래 따라서 답은 1번. 그리고 우리가 뭐 지문에서 확인해 본다면요. 바로 어디 갔냐? 이쪽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온수 공급관을 통해 이제 보낼 때 예, 항상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0번의 답은 1번. 아까 우리가 처음에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지문을 확인하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아주 목이 좀 잠겨 있는 상태라서 조금 어버버 하는데, 뭐, 그래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5에서 29번. 네, 철학 지문이 해당이 되겠고, 역시 문제를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비트겐슈타인 관점에서 기억, 포인트, 그 다음에 이렇게, 명제표, 진리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진리표 1을 이해한 내용, 진리표 1과 진리표 2 내용, 그 다음에 박스 추론 형태에 나와 있습니다.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분석. 첫 번째 단락. 자,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의 관심사가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아닌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는 것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여자씨가 이렇게 생각. 자, 그는 정신이나 이성에 관심을 가졌던 종래의 철학이 명제와 사실의 관계를 관가했다고 지적하며, 관가는 뭐 무시죠, 무시. 예. 새로운 철학은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자, 요건 뭐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이 되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는 것, 이렇게 좀 받고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한계를 설정하자라고 얘기를 했네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를 위해 비트겐슈타인은 먼저 명제와 사실의 관계를 분명히 했다. 그에 의하면 명제는 사실과 대응한다. 자, 명제 이꼴 뭐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는 명제와 사실을 비교해서 명제가 사실과 일치하면 참,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보았다. 자, 여기 지금 비트겐슈타인이 생각하는 참과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여기는 예시가 되겠고요. 지구는 태양주위를 돈다라는 명제는 지구가 태양주위를 돌고 있다는 실제 경험할 수 있는 사실과 비교할 때 사실과 일치하기 때문에 참이 된다. 아까 여기는 지금 경험, 실제 경험하고 일치가 되기 때문에 참이란 얘기죠. 반면 태양은 지구 주위를 돈다라는 명제는 사실과 비교할 때 거짓이 된다. 예. 이처럼 비트겐슈타인은 하나의 명제는 하나의 사실과 대응하여 참 또는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내용은 뭡니까? 비트겐슈타인이 바라보는 참과 거짓이죠. 즉, 명제가 사실과 대응하면 참, 즉 일치하면 참,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 자, 세 번째 단락. 자, 그렇다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다른 지구 주위를 돈다와 같은 명제도 하나의 사실에 대응하는 것일까? 자, 문답법 나가고 있고, 비트겐슈타인은 진리 함수 이론을 통해, 자,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가 튀어나왔어요. 진리 함수 이론을 통해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하고자 했다. 그는 어떤 명제는 그 안에 좀 더 단순한 형태의 명제들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명제와 사실의 관계에 있어 논리적 기초가 되는 요소 명제라는 언어 단위를 도입하였다. 자, 포인트 문제에 튀어나왔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본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다른 지구 주위를 돈다. 얘는 지금 명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명제가 두 개가 있는 형태죠. 이게 비트겐슈타인은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왜요? 어떤 명제는 그 안에 좀 더 단순한 형태의 명제를 포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진리함수 이론으로. 그래서 뭐가 튀어나왔다? 요소 명제가 튀어나왔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에 따르면 요소 명제는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최소의 언어 단위로, 자, 요소 명제에 대한 개념 설명이 나와 있네요.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최소의 언어 단위입니다. 최소의 사실 단위인 원자 사실에 대응하는, 자, 원자 사실이 또 뭡니까? 최소의 사실 단위. 요소 명제는 자꾸 발음이 세네요. 요소 명제는 원자 사실에 대응. 그래서 그는 요소 명제가 원자 사실과 일치하면 참, T,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 F라는 진리값을 갖는다고 보았으며, 명제의 진리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진리 가능성이라고 불렀다. 자, 진리 가능성에 대한 개념. 자, 명제 진리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자, 한번 또 끊고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소 명제, 요명이라고 할게요. 얘하고 원자 사실 원사라고 합시다. 얘가 서로 일치하는 경우 참, 그렇죠? 불일치하는 경우 거짓,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런 가능성, 명제 진리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진리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에 의하면 요소 명제의 진리 가능성은 언제나 참과 거짓 두 개가 된다. 또한 그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요소 명제들로 구성된 명제를 복합 명제라고 불렀는데, 자,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요소 명제, 복합 명제. 복합 명제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 명제는 각각 하나의 원자 사실과 대응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진리값을 조합한 모든 경우의 수가 복합 명제의 진리 가능성이 된다고 보았다. 뭐 어렵지 않죠? 결국 복합 명제가 몇 개의 요소 명제들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요소 명제 수를 n이라고 보면 복합 명제 진리 가능성은 n개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요, 조금 복잡합니다. 조금 복잡한데, 좀 단순화시키면은 명제들이 결합되어 있을 때, 즉 복합 명제일 때 이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비트겐슈타인은 진리함수 이론, 그래서 요소 명제라는 개념을 나타냈고요. 얘네가 원자 사실과 일치하면 참,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명제의 진리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진리 가능성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복합 명제의 어떤 진리 가능성 계산하는 방식은 요소 명제 개수가 n이라면 2의 n승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 단락이에요.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은 복합 명제의 진리값은 복합 명제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 명제들의 진리값에 대한 진리 연산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자, 무엇을요? 복합 명제 진리값을 뭐를 통해서? 진리 연산을 통해서. 이때 진리 연산은 요소 명제들로부터 진리 함수가 만들어져 나오는 방법이며 진리 연산의 결과는 복합 명제가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조건을 말해주는 진리 조건이 된다. 여러분들 요거 읽어 나갈 때 조금 복잡했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논리 명제와 관련된 이런 지문들은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고 조금씩 변형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 나갈 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굳이 뭐 이거를 100%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었구나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다른 지구 주위를 돈다라는 복합 명제의 경우에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요소 명제 P와 다른 지구 주위를 돈다라는 요소 명제 Q가 그리고에 의해 결합되고 있으므로 그렇죠? 돌고 요거를 이렇게 그리고로 이 복합 명제는 P와 Q의 진리값에 대해 그리고라는 진리 연산이 적용된 진리 함수 요렇게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요 꺽쇠 표시는 뭐란 얘기입니까? 이게 그리고가 되겠죠. 그리고 진리함수 P 꺽쇠 Q는 지구는 태양주를 돈다가 참이고 다른 지구주를 돈다도 참이 될 때에만 진리값이 참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라는 표시가 있었으니까요. 이를 비트겐슈타인이 고안한 진리표를 만들면 표와 같이 P와 Q의 진리 가능성은 TT, FT, TF, FF가 되고 P 그리고 Q의 진리 조건은 T, FFF가 된다. 자,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Q가 아까 뭐라고요? 지구는 태양주를 돈다. P가 지구는 태양주를 돈다. Q는 다른 지구 주위를 돈다입니다. 그래서 각각 참이면은 TT가 나오는 거고, 그럴 때 참이란 얘기죠. 둘 다 참인 경우에, 이 연산은요, 둘 다 참일 때 참이란 얘기죠. 나머지 것들은 하나가 거짓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경우는 다 거짓이 나왔죠.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자,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복합 명제를 진리표를 만들었을 때 진리 조건의 T와 F가 함께 표기되는 명제, 즉 사실과 비교함으로써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를 의미 있는 명제라고 불렀다. 자, 의미 있는 명제가 뭡니까?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 참이 아니에요.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입니다. 그리고 그는 의미 있는 명제가 바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즉,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이라는 것은 참 또는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그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에 포함되는 명제로 무의미한 명제와 의미를 결연한 명제를 제시했다. 자, 이 말은 결국 참과 거짓으로 말할 수 없는 것들. 자, 무의미한 명제는 그 명제에 대응하는 사실이 없어서, 예, 명제에 대응하는 사실이 없네요. 참과 거짓을 가려낼 수 없는 명제다. 그리고 의미를 결여한 명제는 그 명제에 대응하는 사실은 없지만 언제나 참이거나 언제나 거짓인 명제. 오호. 자, 요거 여러분들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무의미한 명제가 있고 의미를 결여한 명제가 있어요. 무의미한 명제는 뭡니까? 명제에 대응하는 사실이 없어서 참과 거짓을 가려낼 수 없습니다. 의미를 결여한 명제는 뭡니까? 언제나 참이거나 언제나 거짓. 그렇죠? 즉, 대응하는 사실은 없지만 언제나 참이거나 언제나 거짓이 의미를 결여한 명제. 자, 만약 의미를 결여한 명제를 진리표로 만든다면 그 진리 조건은 언제나 모두 참이거나 모두 거짓으로 표기되겠지만 이는 진리 연산의 결과와 상관없는 표기다. 결국 비트겐슈타인은 진리 함수 이론을 통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에는 참 또는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명제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 여기서 끝에 가서는 뭐 같이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네요. 자, 2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명제와 사실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자, 명제와 사실이 갖는 한계를 지적한 게 아니라 관계죠, 관계. 그래서 대응되면 뭐 참, 대응되지 않으면 거짓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고요. 명제와 사실의 공통점 아니죠. 명제에 대한 통념을 비판 아니죠. 명제와 사실의 관계를 밝히고 이와 관련된 특정 이론을 구체적인 예시, 이와 관련된 특정 이론? 그러니까 지금 진리함수 이론이라고 이거를 본인이 이렇게 주장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고는 있죠. 자, 5번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명제에 대한 특정 철학자의 관점을 시대 순으로 정리는 없죠. 예, 따라서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명제와 사실의 관계, 일치하면 참,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 그런 것을 특정 이론, 진리함수 이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이 뭐였더라? 어디 갔더라? 요소명제네, 요소명제. 요소명제는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최소 언어 단위, 원자 사실에 대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요소 명제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언어 단위 맞고요. 2. 두 개 이상의 요소 명제가 결합하여 복합 명제를 만들 수 있다. 그렇고요. 3. 원자 사실과 일치 여부에 따라 요소 명 진리가 정해진다. 그렇죠? 참 거짓으로 정해집니다. 4. 요소 명제 진리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언제나 2개. 그렇고 참 거짓. 5. 요소 명제는 무의미한 명제를 의미를 결여한 명제와 구분하는 기준? 자, 요소 명제를 쓴 이유는 뭐였습니까? 말할 수 있는 명제와 말할 수 없는 명제. 그쵸?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에 포함. 요거를 지금 구분하기 위해서 요소 명제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이 이렇게 좀 진리함수 이론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첫 번째 단락에 있었죠. 즉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하자.
해서 명제 이야기 나오고 진리함수 이론 나오고 요소 명제가 나온 겁니다. 때문에 26번에 5번은 틀렸네요. 답은 5번. 자, 그 다음 보기는 윗글을 참고하여 이미 두 명제를 각각 진리표로 만든 것이다. 27번과 28번 물음에 답하시오. 진리표 1, 진리표가 있고 이렇게 표가 나와 있을 때 여러분들 뭐 당황하지 말고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하려 하지 말고요. 문제를 통해서 거꾸로 문제 나와 있는 보기를 역으로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리 연산의 결과인 진리 조건은 TTF다. 볼까요? 보기 진리표 1이었죠. 네. TTF 여기 나와 있죠. 잠시만요. 확인 좀 다시. TTTF 예,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TTTF라고 되어 있죠. 자, 2번 복합명제 진리값이 F일 때는 P와 Q에 대응하는 원자 사실이 없는 경우이다. 자, 27번, 2번이 틀린 것 같아요. 그쵸? 즉,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지, 대응하는 원자 사실이 없다라는 것은 맞지가 않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원자 사실이 없는 경우가 아니고,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원자 사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원자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3번도 좀 확인해 볼까요? 진리 조건에 T와 F가 함께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 복합 명제는 의미 있는 명제. 그렇죠. 의미 있는 명제로 하는 것은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였어요. 자, P와 Q의 진리 가능성이 TTF, TTF일 때 진리함수 P 꺽쇠 Q의 진리 값은 참이 된다. 자, 얘는 뭘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TTF, TTF일 때 진리함수 참이 된다? 요거죠, 요거. 요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복합명제를 구성하는 요소 명제가 하나 더 추가되면 이 복합명제의 진리 가능성은 2의 3승계. 그렇죠? 요소 명제 개수에 따라서 들어가니까요. 요소 명제는 n승이라고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자, 28번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 진리표 1과 진리표 2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리표 1과 진리표 2의 진리 함수는 서로 같겠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리 함수가 같습니까? TTTF인데 TTTT인데 같지가 않죠. 진리표 1과 달리 진리표 2는 의미를 결여한 명제를 진리표로 만든 것이겠군. 자, 우리가 아까 의미를 결여한 명제는 뭐라고 했냐면요. 명제에 대응하는 사실은 없지만 언제나 참이거나 언제나 거짓인 명제가 의미를 결여한 명제예요. 진리표 1을 볼까요? 진리표 1을 보니까 뭐 P와 Q가 둘 다 참일 때도 참이고 P가 거짓이고 Q가 참일 때도 참이고 얘가 참이고 얘가 거짓일 때도 참이고 둘 다 거짓 참이고 그러니까 언제나 참입니다. 언제나 참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마지막 지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의미를 결여한 명제는 자, 명제에 대응하는 사실은 없지만 언제나 참이거나 언제나 거짓인 명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표 2를 보면 지금 상태가 그렇게 되겠죠. 그쵸? 여기는 뭐 P와 Q가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얘네가 항상 참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는 게 적당하네요. 나머지도 볼까요? 진리표 1과 달리 진리표 2는 진리표 2의 복합 명제는 말할 수 있는 것에 0에 속한다. 아니요. 얘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참과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요. 즉 사실과 대응하는 것이 그 원자 사실한 것이 없습니다. 네 번째, 진리표 1의 복합 명제와 진리표 2의 복합 명제에 적용된 진리 연산은 서로 같을 수가 없죠. 원자 사실과 대응하는 요소 명제 수는 진리표 1에는 한 개, 두 개 아니죠? 똑같이 두 개죠. 네. 자,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29번. 윗글을 이해한 학생이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에서 보기의 A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플라톤은 정신을 통해서만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데아란 영원하고 불변하는 사물의 본질적인 원형이다라고 했다. 즉 그에 의하면 이데아는 육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통찰되는 사물의 순수하고 완전한 형태를 가리킨다. 1. A는 철학의 관심사로 삼아야 할 내용을 담은 명제라고 할 수 있겠군. 자, 비트겐슈타인 입장입니다. 비트겐슈타인 입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는 것, 이게 철학의 관심사라고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좀 관계가 없죠? 자, 두 번째입니다. A는 생각하는 바를 표현한 것이므로 의미 있는 명제라고 할 수 있겠군. 자, 의미 있는 명제는요, 참과 거짓으로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얘는 뭐 마지막 단락에서 나와 있었죠. 의미 있는 명제는 사실과 비교함으로써 참 또는 거짓 해야 되는데, 이데아는 정신을 통해서만 보는 겁니다. 이데아는 정신을 통해서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명제라고 할 수 있고요. 참 사실이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3. A는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경계를 표현한 명제 아니죠? 비트겐슈타인이 아니라 플라톤의 관점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경계를 표현했다 아니고, 자, A는 실제 경험할 수 있으므로 아니죠? 정신을 통해서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통해서만, 이데아는 정신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A는 대응하는 사실이 없어. 맞고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게. 맞죠? 무의미한 명제. 그렇죠. 자, 답은 5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자, 또 다음 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33회에서 37번 문제가 되겠고, 자, 33번 적절하지 않은 것, 34번 거래비용, 자, 포인트 문제, 35번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36번, 그 다음에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라. 경제 지문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사회 기업들은 새로운 내부 조직을 만들거나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기업의 규모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신제도학파에서는 기업의 이러한 규모 변화를 거래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이를 거래비용 이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부 조직을 만드는 경우 한번 번호 좀 매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그래서 규모를 변화시킵니다. 이럴 때 거래비용 개념 생긴다는 얘기죠. 자, 거래비용 이론에서 말하는 거래비용이란 개념 나옵니다. 개념. 재화를 생산하는 데 드는 생산 비용을 제외한 경제 주체들이 재화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자, 생산 비용을 빼고 아니란 얘기죠. 즉, 경제 주체가 거래 의사와 능력을 가진 상대방을 탐색하는 과정, 가격이나 교환 조건을 상대방을 협상하여 계약을 하는 과정, 또 계약 후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강제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거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번호 좀 매겨보겠습니다. 거래 비용이 뭐란 얘기입니까?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네들이 거래 비용. 자, 다음 단락. 자, A하고 묶였기 때문에 이제 35번 같이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거래 비용 이론에서는 기업은 시장에서 재화를 거래할 때 발생하는 거래 비용이 시장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화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새로운 내부 조직을 만들거나 다른 기업을 합병하여 내부 조직으로 흡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거래를 내부화하면 기업의 조직 내에서도 거래가 일어나게 된다. 그 결과 거래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조직 내 거래 비용이라고 한다.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시장 거래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 조직 만들거나 다른 기업을 합병합니다. 그럴 때도 거래 비용 발생한다고 봤고 이것을 조직 내 거래 비용. 자, 이때 시장 거래 비용과 조직 내 거래 비용을 합친 것을 총 거래 비용이라고 하면 얘는 뭐라고요? 요거. 기업은 총 거래 비용을 고려하여 기업의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자, 총 거래 비용을 고려해서 기업 규모를 결정.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 내용은 기업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겠네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예를 들어, 자, 예시 나왔어요.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가정해보자. 이 기업에서는 시장 거래를 통해 다른 기업으로부터 모든 부품을 조달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기업 내부적으로 모든 부품을 제조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다.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기업이 물건을 만들 때 모든 부품을 다 받아와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모든 부품을 다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시장 거래를 통해 모든 부품을 조달한다면 조직 내 거래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그렇죠. 이건 필요 없어요. 조직을 다시 뭐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시장 거래 비용만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시장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장 거래에서 조달하던 부품의 일부를 기업 내에서 생산하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 조달하지 않고 외부에서 다 받지 않고 뭐 일부분만 기업 내에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업이 부품을 자체 생산하여 내부 거래를 증가시키면 시장 거래 비용은 감소하지만, 자, 자체 생산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장 거래 비용 감소. 조직 내 거래 비용은 증가. 이건 너무 당연한 설명이네요. 이때 기업은 총 거래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까지 내부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여 부품 자체 생산할 수 있고, 이 지점이 바로 기업의 최적 규모라고 할 수 있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건 뭐 어렵지도 않고요. 뭐 100% 외부에서 이제 받아온다면은 시장 거래 비용만 필요합니다. 예, 시장 거래 비용만 있는데, 요거를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일부 부품을 생산할 때, 요때 뭐가 발생한다는 겁니까? 요때 조직 내 거래 비용이 생겨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체적으로 일부 부품을 생산하게 되면은 시장 거래 비용은 어떻게 돼요? 뭐 좀 감소하겠죠? 그리고 뭐 조직 내 거래 비용은 약간 증가가 될 겁니다. 뭐 간단한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3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래 비용이 있고, 총 거래 비용이 있고요. 화면이 갑자기 커져서 좀 조정 좀 하고, 총 거래 비용이 있고, 시장 거래 비용, 조직 거래 비용이 있습니다. 뭐 100% 시장 거래, 100% 조직 내 거래. 미리 이야기하자면 여기 100% 시장 거래는요. 예, 그러니까 부품을 일단 외부에서 다 갖고 와요. 외부에서 100% 갖고 온다는 얘기고, 100% 조직 내 거래라는 것은요. 예, 100% 생산한다는 얘기입니다. 부품 생산을 100% 한다는 얘기예요. 자, 1번. 조직 내 거래 비용이 A에서 B로 증가했다면 기업은 시장에서 조달했던 부품의 일부를 자체 생산하겠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겠군.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A 부분은 100% 시장 거래이기 때문에 다 사갖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예, 일부 생산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 자, 두 번째, 시장 거래 비용이 C에서 F로 감소했다면 기업이 내부 거래를 증가시켰기 때문이군. 그렇죠? 조직 내 거래 비용이 이렇게 늘었다는 것은 C에서 F로 갔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제 부품을 외부에서 조달하지 않고 자기들이 다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네요. 그다음에 3번입니다. D에서 2로 총 거래 비용이 줄었다면 내부 조직의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겠군. 자, 한번 보세요. D에서 2로 총 거래 비용이 줄어들 때 이 조직 내 거래 비용은 어땠습니까? 한 이쯤에서 이쯤이 되겠네요. 조직 내 거래 비용은 올라가죠? 그죠? 그래프상으로 올라가죠?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내부 조직의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결정 틀렸죠. 내부 조직의 규모를 축소하면 내부 조직의 규모를 축소한다는 것은 결국 외부에서 조달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래프상 지금 어떻게 D에서 E로 갈 때 조직 내 거래 비용이 이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 규모를 축소가 아니라 증가, 규모가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도 확인해 볼게요. 총거래 비용이 2에서 최소가 된다면 이 지점이 기업의 최적 규모, 그렇죠? 바로 이 부분. 네. 그래서 총거래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바로 기업의 최적 규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F에서는 이 부분
기업이 모든 부품을 기업 내부적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시장거래 비용 발생하지 않죠. 100%니까. 답은 3번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들은 뭐 복잡해 보이지만 요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읽어낼 수 있다면 찬찬히 보면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그렇다면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역시 문답법 나가네요. 거래 비용 이론에서는 이를 인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인간적 요인에는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적 속성이 있다. 먼저 인간은 거래 상황 속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때 완벽하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간은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회적인 면모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회주의적 면모. 이와 같은 인간적 요인으로 인해. 자, 이와 같은 인간적 요인은 뭐였습니까? 합리적이지 않아요. 비합리적이야. 그리고 기회주의적이에요. 이런 인간적 요인으로 인해 거래 상황 속에서 인간은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없고 거래 상대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므로 거래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 네,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요거 인간적인 요인 때문에. 자, 다음 환경적 요인에는 자, 이번에는 환경적 요인이 되겠네요. 자산 특수성과 정보 불확실성 등이 있다. 먼저 자산 특수성이란 개념 설명됩니다. 다양한 거래 주체를 통해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닌 특정 거래 주체와의 거래에서만 높은 가치를 갖는 자산의 속성을 말한다. 여러분들이 뭐 읽어 나갈 때 뭐뭐는 뭐뭐가 아닌 이런 문장 많이 보죠? 그럴 때에는 어, 그냥 딱 지워요, 그냥. 네. 그래야지 이게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 특수성이란 특정 거래 주체와의 거래에서만 높은 가치를 갖는 자산의 속성. 따라서 특정 주체와의 거래에서는 높은 가치를 갖던 것이 다른 주체와의 거래에서는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자산 특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거의 뭐 이제 독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다른 데서는 거래 안 하고 한 곳만 거래할 때 이때 자산 특성이 높으면 경제 주체들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산 특수성이 높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A하고 그러니까 A 기업이 어떤 물건을 뭐 이렇게 납품을 받을 때 B한테만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뭐 C, 뭐 D, 뭐 E도 있는데 얘네에서는 이제 납품 받지 않고 B에서만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럼 B가 어떻게 돼요? 단가를 올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물건 가격을 올릴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특수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더 커질 수가 있죠. 물건값을 올려서 A가 어쩔 수 없이 비싸게 살 수도 있고 거꾸로 B가 다른 데 납품할 수 없고 A만 물건을 보낸다고 칩시다. 그러면 A가 소위 말하는 물건값을 좀 깎자. 우리가 니네 거 사주지 않느냐. 너희는 다른 데 팔 수 없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 뭐 B 회사는 또 손해가 볼 수 있겠죠. 바로 이런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다양한 안정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좋습니다. 이로 인해 거래 비용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즉 자산 특수성에 대한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 상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 주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보가 불확실한 거래 상황일수록 거래 주체들은 상대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이로 인해 거래 비용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죠?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어떤 자신들만의 어떤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또 거래 비용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뭐 기업 스파이들 또는 뭐 A 기업에 있는 어떤 직원들을 B 기업에서 스카우트 할 때도 스카우트 하는 것도 혹시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33번 문제.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거래 비용의 종류 있었죠? 총거래 비용의 개념이 있었고요. 시장 거래 비용을 줄이는 방법, 기업 규모가 변하는 이유, 기업 규모 생산 비용 관계 없습니다. 답은 5번이군요. 자, 34번.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도자기 장인이 직접 흙을 채취하여 도자기를 빚을 때. 뭐, 1번이네. 자, 거래 비용은 뭐였습니까? 시장 거래 비용이 있었죠?
그 다음에 조직 내 거래 비용이 있었죠. 이게 다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35번 문제를 먼저 봤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제 부품을 좀 조달을 할 때, 드는 비용이 거래 비용이었어요. 근데 지금 도자기 장인은 직접 흙을 채취한다. 흙 채취하는데 이거 뭐 돈 안 들어가죠. 그리고 자기가 만드니까 이것도 뭐 생산 비용도 뭐 그다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답으로 좀 꼽아 놓고요. 집을 구매하는 사람이 집을 판매하는 사람 탐색할 때 정보 탐색이죠. 맞고. 가구를 생산하는 사람이 원목 판매 재료가 흥정. 소비자가 인터넷 설치하기 위해 통신사 약정서 계약, 이거 뭐 계약서 쓰는 거죠. 제과업체가 계약대로 밀가루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때 이거 다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했습니다. 근데 1번은 아니죠. 35번 문제는 아까 했고요. 자, 36번 문제입니다.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는, 아까 어디 있었나?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인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고 했네요. 사례 1. 자, 자동차를 조립하여 판매하는 A기업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중 볼트를 특정 기업을 선정하지 않고 다양한 기업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사례 2. 의료기구 생산업체인 B기업의 핵심 부품을 C기업을 통해서만 조달하고 있어 안정적인 생산과 조달을 위해 두 기업은 계약을 할 때 장기간의 계약 기간을 계약 조건을 명시하였다. 요거는 지금 어떤 특수성하고 자산 특수성하고 자특하고 연결할 수 있겠네요. D기업은 새로 개발한 제품의 원재료를 외국의 이 기업에 조달하고자 했으나 이 기업이 원재료 품질 정보를 세부적으로 제공하지 않아 신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거는 정보 불균형이 되겠다. 그쵸? 예. 1번. A 기업이 조달하는 볼트의 자산 특수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 다양한 기업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니까요. B 기업과 C 기업의 계약 조건으로 장기간 계약 기간을 명시한 것은 거래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그렇죠? 이 부분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환경적 요인, 자산 특수성과 정보 불확실성 이렇게 해놨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기회주의적 행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B 기업과 C 기업은 거래하는 핵심 부품이 지닌 특성으로 인해 상대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염려했죠.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같이 묶이고 있고요. D 기업과 E 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거래 비용이 높아지죠. 이 기업이 원재료 품질 정보를 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D 기업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아니요. 5번이 틀렸네요. 자,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환경적 요인과 인간적 요인이 있었는데 인간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비합리적 그리고 기회주의적 면모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5번에서는 완벽하게 합리적 선택을 했다. 틀렸죠? 자, 또, 지문을 있나요?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이제 지문이 없군요. 네. 그래서 비문학은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궁금한 사항 있는 우리 친구들은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을 확인하고, 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